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자택과 의원실 등 6곳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동작구 의원과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내일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내분이 격화하는 양상인데 이들은 잠시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집니다. 사형에 구형된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족한 점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 일부는 정부 법안의 강력 반발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700선을 넘으며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이딴 개입에도 열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1,480원에 근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모레 체포방해 혐의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내란 혐의 재판 내용과 연결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결심 공판이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했다며 전두환 씨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재판 내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서 옅은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왔는데 당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내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던 거고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계엄 국무회의, 외신 허위 공보 등 비상계엄 앞뒤로 벌어진 범행 은폐 혹은 정당화 시도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이유로 체포방해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또 내란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포함해 비상계엄 전후로 있었던 여러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간접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법원에는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늘 열리는데요. 다만 두 재판 모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전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인 신문은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3시간여 만에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정치연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자택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회관과 지역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구의회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지금 핵심 관계자 일체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병기 의원 강제 수사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나왔는데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마자 관련 속보를 전하며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전두환처럼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한 압박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당 공식 논평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구형에 맞는 선고가 이뤄질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구형은 자신이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최근 당 차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당을 떠난 인물인 만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내란 프레임을 짜두고 수사에 나선 특검이 과한 형량을 구형했다는 내부 비판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특검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공개 비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검이 민주당 지지자를 향해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했는데 내용이 격화하는 모습이죠? 네, 오늘 새벽 1시 15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징계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리위는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당원 게시판은 악성 비방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난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에 비견될 정도라고도 적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SNS에 게시한 가운데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당은 장동혁 대표의 사유물이 아니다.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긴급 회동에서 나섰는데요. 친한계 초재선이 주축이 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곧 비판 입장을 발표합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독립기관인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이어서 징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는 내일 최고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전 최고위 의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사실상의 제명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엔 논평 한 줄도 못하면서 같은 날 보란 듯이 한 전 대표는 제명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 됐다며 당명은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제명 문제가 걸려 있는 셈인데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 제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오늘 오전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등도 대상에 포함돼 강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김 의원 제명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민주당 속내도 복잡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론에 재심 청구를 선언하며 당을 떠나는 건 자신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거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그런 어떤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이 문제가 어떠한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이름과 구조만 바꾼 검찰청 시즌2란 반발 속에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이 또 쟁점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언급한 가운데 당은 질서 있는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중 일부가 사퇴를 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에 법안이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사퇴의 말씀과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 촉구문, 지난 윤석열 정부는 권한남용과 부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시계를 70년대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정치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통치 권력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모 협조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고 전 검찰총장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데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중심의 수사권, 검사만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정치 운영과 사회 지배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면서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내지 검사의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고 현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청의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부패에 찌든 현재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언제든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78년 영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의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온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들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총리실 산하의 추진단이 국민 여망과 다르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자문위원들의 논의 사항과 상당히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당혹감을 넘어 모멸감까지 느꼈다라는 비판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안도 수기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는 자신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정치연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에는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포함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조금 전 이곳 김병기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5분쯤 시작했으니까 착수 이후 약 3시간여 만입니다. 수사관들은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오며 정치헌금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사무실, 김 의원 처남의 자택 등 모두 6곳입니다. 또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이 구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차량과 휴대전화에서도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왔던 전 보좌진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많은데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혐의 관련입니까? 네, 서울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의혹만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반환하는데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밖에도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과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청탁 등 12개에 달하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김 시의원 측은 내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한 거로 파악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표정우 기자, 김 시의원이 강 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김경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현장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 측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이 현금 전달 당시에 이를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인데 돈 받은 것을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는 기존 강 의원 주장과 엇갈리는 만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천 헌금을 중개한 걸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전 사무국장 남 씨는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김경 시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를 내렸죠. 추가 조사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경찰은 김 시의원 측에 오늘과 내일 연이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김 시의원 측은 내일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김 시의원의 건강상 이유로 제대로 된 문답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금품 전달과 반환 경위를 물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를 두고도 지적이 많습니다. 김 시의원의 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을 확보하지 못했다고요? 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 자택 2곳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현장에 노트북과 태블릿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은 김 시의원이 2018년에 임기를 시작하고 한 차례 교체한 뒤 현재까지 써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의회 개원 뒤 새로 받은 태블릿보다 오랜 기간 사용한 만큼 중요한 증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압수되지 않으면서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머무는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의 늑장 수사와 주요 증거물 확보 실패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선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합니다. 전직 당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월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의 개최 전에 의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예,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명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친교 일정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어서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오늘 오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일본 오사카입니다. 예, 두 정상 오늘은 유적지를 함께 방문했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나라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호류지를 함께 방문했는데요. 호류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유적지로 내부에 있는 서원 가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특히 호류지는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오래전부터 한일 양국이 교류 협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도 이곳을 함께 돌아보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을 모두 마무리했는데 어제 소인수 회담부터 시작해 이번 친교 행사까지 모두 5차례 대화하면서 친분을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일본 간사이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 뒤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정상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90분 가까이 회담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가운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해결에 대한 양국 협력을 끌어낸 것이 가장 큰 회담 성과로 꼽히는데요. 지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과 일본인 180여 명의 유해 발굴과 DNA 감정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의견 차이가 비교적 적은 사안부터 접근해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학창 시절 드러머였던 다카이치 총리의 깜짝 이벤트였는데 이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품어온 로망이었다며 소원을 이뤘다고 화답했습니다. 마침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로 나전 칠기 장식이 들어간 드럼 스틱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의 등산용 손목시계를 또 김혜경 여사에겐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이 진행되는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기수 기자, 우선 파업 이틀째 출근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와 마을버스가 일부 운행했지만 시내버스 운행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자가용을 활용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즉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에서 살아서 여기 서울 와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 파업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을 몇 대 이제 보내야 되는데 파업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출근이 늦어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측의 파업에 따라 어제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파업 전날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섰고 운행률은 6.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네, 오후부터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간다고요?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노사 간 양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임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를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고 안전인력도 2배 이상 증원해 혼잡도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역과 연계한 전세버스 760여 대를 투입하고 서울 시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구간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도 허용했습니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비상 운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노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시민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을 잃고 장중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코스피 변동성이 큰데 지금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지금 4,7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수는 미국 증시 약세에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곧 반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700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름폭이 커지면서 한때 4,715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림세로 돌아서 4,67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인데요. 삼성전자는 1% 올라 13만 9천 원대를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73만 원대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40만 원대 초반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내림폭이 커지며 490선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40선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일본 엔화 약세 속에 열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3.5원 오른 1,477.2원으로 개장한 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1,478원까지 올라가며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6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오름폭은 직전 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상승세는 반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0.7% 올랐고 1차 금속 제품 가격도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80% 가까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국내 시총 규모는 지난해 1월 초 2,254조 원에서 올해 1월 초 3,972조 원으로 1,718조 원 늘었습니다. 단일 주식 종목 가운데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초 318조 원에서 올해 초 760조 원으로 44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24조 원에서 492조 원으로 1년 새 360조 원 넘게 시총이 불었습니다.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주식 종목 수도 230곳에서 318곳으로 늘었고 우선주 종목까지 포함하면 3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취업자가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18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간 취업자는 재작년 15만 9천 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2년 취업자는 81만 6천 명, 2023년엔 3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8천 명 줄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11호 대책 직후와 달리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명절 전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대책 이후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 눌렸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분석했더니 토허제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0일간 허가 건수와 비교해 이후 40일간 허가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노원구 등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자들이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규제 환경에 적응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여유 있게 보면 설 연휴 이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연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자신이 내란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허탈한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이게 무슨 술 많이 먹었죠?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이 친구 이건 좀 이상한 애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죠.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검사들이 징징대요. 이하상 변호사님, 정규리고 징징댔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임 못 알아듣게.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접속해 주십시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구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에 그런 기조로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 별반 다를 바 없고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도 아마 최종적으로 사형보다는 우리나라 사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정도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입니다. 뭐냐 하면 좀 의연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마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는 오히려 사형을 하면 이분한테 오히려 무슨 뭐 박해받고 말하자면 뭐 큰 뭐 순국하는 뭐 이런 입장으로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변호사들이 보여준 태도나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구형이 있기까지의 1년여의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를 해서 이제 재판부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법안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수사 기록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을 지금 뭐 1년도 사실 안 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은 재판부로서는 사법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 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랄지, 뭐 아니면은 또 윤미향 전 의원 사건, 사실 굉장히 늦게 그 동안에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그런 그 진보 진영의 그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늦어졌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건의 이런 무게감과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이제 또 본인께서는 또 공소기각 이것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변론을 펼쳤고 또한 이것이 또 내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제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내란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사실 시종일관 비상계엄 때부터 하셨죠. 그래서 어제 나온 이 변론은 발언은 저는 뭐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또 사형이 규형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물론 뭐 유무죄 여부야 사법부의 또 권한이 것이고 또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전직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고 또 이런 내란죄로 또 기소가 되고 또 사형까지 구형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힘으로서도 정말 자성과 또 자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구형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장종혁 대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 또 개헌과 말하자면 내란으로부터의 강을 건너겠다라는 언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소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뭐 예컨대 무죄라든지 과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탠스가 꼬이는 그런 예,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것이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그 시간에 소위 친한계들을 아주 강하게 제압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구형이 선고는 아니거든요. 예. 선고는 2월 19일 이죠? 2월 19일에 예. 좀 예정돼 있고 예. 그래서 구형만 가지고 어떤 논평을 내기는 또 당의 어떤 입장을 내기는 사실 그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단을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예. 보니 그래서 좀 당으로서는 뭐 이 구형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당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연히 선고 결과가 나오면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당의 입장을 네.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사법부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 재판부의 1심 결정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예측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유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모든 재판이 그 이 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서 중요 사건들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인터넷 중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든 야든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정치적인 해석을 그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유리하게 나오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리고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의 권위도 점점 약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도 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장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의 그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가 오롯이 독립적으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정치적 해석은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일단 존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법부의 이런 순기능의 이런 그 사법부의 그 유지 그 체제 내에서 예. 이러한 결정을 좀 보는 그러한 저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구형 직후에, 그러니까 좀 시점이 공교롭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심야에 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짜 이 시점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제 제가 저녁에 김동혁 최고위원하고 우연찮게 식사를 같이 하는 예. 기회가 있었는데 예. 본인은 이제 그 어제 낮인가 그제 이제 그런 어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급하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 어제 못 나가겠다 해서 그게 수용이 됐대요. 이제 어제 낮까지만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걸 김종욱 대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한동훈 예. 대표에 대한 그런 강한 어떤 칼날이 겨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은 그냥 수년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근데 갑자기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김종혁 상황이- 최고에 대한 결정은 수년됐다라는 네. 통보를 받았고 네. 그 사이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거란 네, 말씀이시죠? 그 뒤로 이제 예, 이루어진 그 거죠. 뒤로.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좀 그 다른 방송사 프로입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게 게시판 사건을 훨씬 더 아주 실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사실 자기 가족이 한 것은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할 수도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음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안 한 거를 뭐 이런 표현까지 한글로 조작했거나 혹은 본인이 입당하기도 전에 있었던 부분을 했다. 그리고
요선 그 위원장의 해명이 더 우스운 거예요.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본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또 그 프로그램에 벌써 몇 개월 전에 가서 장동혁 대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다 안다. 이제 그런 것이 한편으로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 괘씸죄로 느껴질 수 있는 본인의 과거에 있어 아무런 뭐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것은 사실은 석연찮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거는 지나치다. 지방선거 앞두고 큰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오죽하면 조갑재 대표가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 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시켜 달라는 애원하는 듯하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이걸 봐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민주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갑작스러운 그 새벽에 있었던 제명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소장파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그 다른 의견들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당에 또 다른 이 문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막가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이 장동혁 최고위가 이 부분들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안과 미래든 상임 고문단이든 이분들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동훈 씨에게 추상 같은 훈계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당직자로서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 10명보다 그리고 현실 정치를 떠난 지 오래되신 상임 고문단 어르신들보다 저는 110만 당원들의 명령이 훨씬 더 무섭고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뭐 전혀 다른 그 당내 두 의견을 좀 들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물론 선고가 나기 전입니다만 유무죄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저도 오늘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5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정말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그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제1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쿄를 방문해서 소위 간토 지역의 동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관서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서 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일본 총리께서 이곳 출신이셔서 총리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곳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라는데 고전역하고 또 우리의 공주나 부여, 경주 같은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첫 방문이지만 낯설지도 않고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아스카무라에 가면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온 우리의 선대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이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한일 교류를 기념해서 매년 개최되는 사천왕사 왓소 축제에 제가 작년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사만 보냈었는데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이 축제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1동포분들이 타지에서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점할 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우리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서 우토로 마을 주민회 또 제1한국 양심수 동무회 회원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1동포 여러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압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시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더 나아가 일본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주셨습니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그 안타깝고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대 오사카 중심지인 미도스지에 태극기를 내걸자라는 염원을 담아서 동포 여러분의 기증으로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제1동포 사회의 헌신과 조국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사카 스루하시와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일본인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1동포 여러분이 오랜 세월 삶으로
일구어 오신 공동체의 성취이자 자긍심의 상징이고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더 안심하고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지역 교민 간담회에서 제가 우리 교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 재외 공관들이 관할 지역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재외 동포 여러분의 각종 건의와 민원 또 지적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마이크를 열어놓고 여러분께도 다 기회를 드리고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말씀도 다 촬영해서 우리 본국 국민들에게도 다 전달해 드릴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짧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모국에 방문하셨을 때에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시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다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와 계시면 본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애국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걱정하시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는 2026년 올해도 실용 외교를 통해서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 사회의 화합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 공식 일정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간사이 지역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장면이었는데 제1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면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이런 뜻도 전했고요. 제1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좀 중단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리고 또 이해운 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또 언론에 나오고 있고 예. 또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랄지 김경 시의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호재가 다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로 다 묻혀버리는 좀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었냐가 좀 의문이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보면은 다들 좀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물론 빠른 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또 새벽에 발표가 되다 보니 이게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제 소정파 대한과 미래 의원님들이 지금 오늘 이것을 최고위 또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 의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재고를 해달라. 최고위원회에서 재고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전에 의총을 좀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이게 법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것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명 처분에 대한 이런 이의를 또 법원의 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예.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 보니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아마 뭐 이러한 뭐 가처분이랄지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예.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안까지 좀 가려면은 재판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수도권의 민심은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결자해지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예. 좀 화해를 좀 하든지 뭔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도출하려고 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후에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윤리 발표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면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방금 이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이 있었습니다만은 탈당이나 분당을 예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그런 스탠스를 지키고 방금 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을 예. 통해서 이 결정을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티기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느 정도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강하게 나올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어차피 그와 같은 분들이 윤리에 들어왔다는 부분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 자기에게 오히려 더 없는 죄도 붙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비교적 차분하게 견뎌내겠다 이런 워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일본 측의 극진한 환대 속에 나라현을 방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주요 성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과 다카이치 사나야 일본 총리의 정상회동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제 14시부터 100여 분간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양 정상은 추가 환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1500여 년 이상 이어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하여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한 이후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성사된 것입니다. 11월 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님과 다카이치 총리의 3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에 대통령님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함께한 공식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라에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정상의 숙소인 JW 메리엇 호텔 앞에서 대통령님을 직접 영접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정상은 첫 일정으로 14시부터 15시 37분까지 소규모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졌습니다. 단독회담에서 이 대통령님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확대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소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17시 30분부터 17시 52분까지 약 22분간 추가로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정상 간의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의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두 분 정상이 K-팝 드럼 합주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의 일측은 우리 대통령님께 드럼 연주에 적합한 복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두 분이 갈아입고 연주를 임했는데 두 복장에는 대통령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기법을 좀 알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적인 기법에 따라서 좀 연습을 한두 차례 하고 어느 만큼 이제 숙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서 이제 또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아시다시피 골든하고 다이너마이트 두 곡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주가 이렇게 수준에 오르자 전속 사진사를 불러드리고 다시 이제 정식 연주를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만찬은 19시부터 20시 45분까지 약 10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정상 내외분과 공식 수행원들이 참석해서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측은 나라의 식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 정상 간의 또 다른 친교 일정으로 호류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용사로 알려진 사찰이고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통령님을 본인의 고향인 나라현에 초청한 만큼 직접 세심하게 일정과 동선을 살피며 정성어린 환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호류지의 주지스님께서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그리고 양국 문화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인 백제 관음상을 관람했습니다. 특별 일정으로서 일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서 과거 화재로 훼손되어서 엄격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국의 고도인 경주와 나라에서 2개월 간격으로 연쇄회담 교체를 통해서 옛 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마음을 열고 기술과 문물을 교류했던 곳입니다. 특히 나라는 오늘 답사한 호류지를 포함하여 1500년 전부터 이어온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 및 문화의 융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오랜 일연과 협력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양국 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경주, 나라 등 양국의 지방 도시를 돌아가며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 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지방성장 불균형, 저출생과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캠 범죄 등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셋째,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설명드린 대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에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는 현 상황 하에서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빈 방중에 이어 이번 주 방일 셔틀 외교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고 최근의 영내 상황을 포함한 여러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어제 공동 언론 발표 시에 언급하셨듯이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방일에서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서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모두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성숙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양국 정상이 3번을 만난 만큼 셔틀 외교가 정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일본 언론들은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요 뉴스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 속에 한일 간 결속을 과시했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주요 신문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면에 다루며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회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대부분 한일 간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제목으로 뽑으면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이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간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일, 중국을 염두에 둔 협력이라는 상당히 직설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환대하며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밀착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굳건한 한일 관계를 통해 일본의 통상 압박을 이어가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양국 정상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중러 협력이 심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 한일 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역사 문제 등에서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면서 다음 달 다케시마의 날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할 정부 인사를 기존의 정무관이 아닌 강요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두 정상이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의 뜻을 맞추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중일 간 대립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내일 2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 의원에게 오늘과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시 의원 측은 내일 출석해서 2차 조사를 받는 방안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을 당시 강선우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줬을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남 씨에게서 보고를 받기 전에는 금품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만 골라 22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원 넘게 챙긴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8살 막내딸을 포함해 미성년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내기도 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좌회전 후 바로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힙니다. 경기 고양과 하남,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아내, 장모 등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22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장모가 보험금을 받으면 A씨 부부에게 분배한 것까지 확인한 경찰은 셋 모두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낸 정황도 포착됐는데 최초 범행 시 막내는 고작 8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사고에 가담시켜서 신체 위험에 노출시킨 점이 인정되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 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30대 여성이 숨졌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것은 아닌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막판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했던 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출퇴근길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실시하고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만약 노사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서울 시내버스 파업도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강화된 비상수송 대책을 즉시 시행합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늦춰 전체 운행 횟수를 총 203회로 늘립니다.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에는 빈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안전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승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는 총 763대로 확대 운영하며 일반 차량의 흐름을 돕기 위해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을 임시 중지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9일인데요. 그 전에 모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처음 내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 1996년 전두환 씨 이후로 지금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가 흘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일단 이 사형 구형 자체를 봤을 때는 결국 특검 입장에서 헌정 질서 파괴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형을 하면서 그 의견 내용을 조금 보면은 위헌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헌법소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이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이제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뭐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특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 전두환 씨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재판부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비교를 좀 해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뭐 유사한 사례가 있는 이런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의 그런 판결의 기준이 어땠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까지도 비교를 해가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의 기간이라든가 결과, 뭐 인명 피해 유무 같은 것들도 비교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동일한 수준의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점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한 이 시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또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특검의 주장처럼 일단 뭐 전두환 씨의 그 사례를 분명히 비교를 해서 선고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이 없다면서 이제 중형을 구형했거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좀 달랐다면 양형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저도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구형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이 태도 문제를 지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개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할지 상당히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예. 특검에서는 그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태도가 조금 달랐었다라고 한다면 구형도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태도가 상당히 좀 빨리 시작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예컨대 이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그러니까 일찍 따지자면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된 직후부터 이런 반성하는 듯한 진지한 태도가 보였다. 혹은 뭐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뭐 국민을 향해서 진지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구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90여 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태까지의 주장과 비슷한데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했던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향후 선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우선 뭐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증거 그리고 법리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을 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일단 피고인으로서 일단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밖의 발언 중에서 예컨대 불과 몇 시간짜리의 계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엄의 적법성을 또 주장했던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심지어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 차례 있었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적법성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뭐 국민이 지켜본 그런 사실관계와는 배치가 되는 그런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앞서 특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반성의 그런 정이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선고에 가면 구형량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 역시도 사실 감경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그런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행히 인적인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고려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일단 감경은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감경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진행 중인 다른 혐의 관련 재판들도 남아 있는데 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1월 14일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1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선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선고가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27일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이제 무상으로 수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 또 재판 진행될 예정이고 그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 또 건진법사의 허위 사실 공표 의혹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16일이죠.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앞서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1심 선고는 어떤 결과 나올까요? 저는 이 특검 구형이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당시에 구형을 하면서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쪼개서 구형의 이유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구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구형에 일단 법원에서는 그 구형에 구속되지가 않고 결국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는 사실 헌정사에서 조금 예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선고를 할 것이다. 법정형으로 최대 가능한 수준에 근접한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혐의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결국 10년에 근접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병기 의원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증거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 그 밖에 문건, 메모라든가 혹은 장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이제 수색하기 위해서 또 압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컨대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점이 2022년 정도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런 증거가 소실되었거나 혹은 은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기록상의 문건들이 있다거나 혹은 기타 전자정보 등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수순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압수하기 위해서 일단 수색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겨울 추위에 연일 도심 폭포도 얼었다가 또 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체감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났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영상 2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서울 2도, 전주와 대구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강수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로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겠지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곳곳에서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예방에 더욱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